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북한을 향해 다양한 유화책을 쏟아냈습니다만 북한은 50일 넘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김여정 부부장 명의로 담화를 냈는데 이 대통령을 향해 전임자와 다를 바가 없다며 우리와 마주 앉을 일도 없을 거라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짜 관심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더 큰 걸 내놓으라는 뜻인지는 시간이 지르면 차차 밝혀질 텐데요.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데 이어 통일부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간 조치들을 언급했습니다. 미국과의 통상협상 시한이 나흘 남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뭐에 더 집중해야 하는 건지 짚어볼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신경희 기자가 새 정부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부터 전하겠습니다.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은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지를 비롯한 현 정부의 대북 유화 조치를 열거한 뒤 한국 스스로 초래한 문제들을 되돌려 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 누구를 초청할 가능성까지 점치어보며 헛된 망상을 키우고 있다. 민주든 보수든 한국은 협력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듣기 좋은 장설을 늘어놨지만 한미동맹 맹신과 대결 기도는 전임자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이 계속 진행되는 점을 언급하며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나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 적대적 두국가론을 고수하겠다는 건데 대화 문턱을 더욱 높여 협상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란 분석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가 북한이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아마 남북관계의 단절을 유지할 것 같다. 김여정의 이 같은 담화에도 이 대통령은 남북한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담화문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평화적인 분위기 안에서 남북한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도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오늘 임명장을 받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존 남북관계는 물론 한미관계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들을 언급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한미연합훈련 일정 조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고 대북 민간 접촉을 자유롭게 허용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안보관에 대해 미국 내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라 상당히 미묘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최원국 기자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김여정 담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지난 몇 년간의 적대적 정책으로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은 만큼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3년은 남북 간의 최악의 시간, 적대와 대결로 서로를 맞받아쳤던 강대강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강대강의 시간을 끝냅시다. 정 장관은 이어 통일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 군사연습이 강행되고 있다는 김여정의 발언을 인용하며 정부 대북 정책의 가늠자가 될 거라면서 훈련 일정 조정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열리는 국가안보보장회의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될 거라고 했습니다. 다음 달 한미연합 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이 예정돼 있는데 북한은 지난해에도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을 가장 도발적인 침략 전쟁 연습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정 장관은 대북 민간 교류를 위한 접촉을 전면 허용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신고를 할 경우 북한 주민을 접촉할 수 있는데 통일부 장관은 교류 협력을 해치거나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돼 왔던 민간의 대북 접촉을 신고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묻지마 친북 본능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연합 방위태세가 약화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곧 다가왔지만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가 거세다는 점을 처음 확인했는데 양보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통상뿐만이 아니라 안보까지 패키지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건데요. 한미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이 협상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요.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미 협상단으로부터 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3차 협상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김정관 산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조선업 협력 등 미국 정부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협상 쟁점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협상단에게 끝까지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가 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농축산업단체들이 시장 추가 개방은 생존권 말살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문제 또한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협상 시한 하루 전인 오는 31일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과의 최종 협상을 위해 내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내일 일본을 거쳐 워싱턴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보신 것처럼 협상이 험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조선업 협력 카드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죠.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해 조선업의 영어 첫 글자인 S를 붙인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또 이 제안이 통할 수 있을지 박상현 기자가 이어서 설명합니다. 관세 협상의 키맨으로 꼽히는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자택까지 찾아가 만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조선업 중심의 새로운 협상 카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트럼프의 슬로건인 마가에 조선업을 붙인 겁니다.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조선업 재건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맞춤형 프로젝트입니다. Announcing tonight that we will create a new Office of Shipbuilding in the White House and offer special tax incentives to bring this industry home to America where it belongs. 우리 정부는 선박 공동건조, 기술 이전, 인재 양성 분야 협력과 함께 미국 조선업에 대출 보증을 포함해 수백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나오션과 HD현대 등 국내 조선사들도 협력 사업에 동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큰 관심을 보여온 만큼 정부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농산물 개방을 최소화하면서도 관세 인하를 얻어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조선업의 강점 때문이죠. 미국은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도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해양 부분을 안보의 차원에서 보고 있거든요. 벼랑 끝에 몰린 협상의 운명이 조선업 카드에 달렸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미국은 EU와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중국과도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부터 이틀 동안 협상을 벌입니다. 무리하고 무모한 듯 보였던 주요 상대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이 종료 시한을 나흘 앞두고 속속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시간 넘는 협상 끝에 상호관세 15%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통보했던 관세율 30%의 절반 수준입니다. 자동차 품목 관세도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We are agreeing that the tariff straight across for automobiles and everything else will be a straight across tariff of 15%. 항공기와 반도체 장비 등 전략 품목은 상호 무관세에도 합의했습니다. 대신 EU는 미국의 일본 수준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European Union is going to purchase from the United States $750 billion worth of energy. They're going to invest an additional $600 billion.
다만 미국은 50%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비롯해 의약품 관세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했지만 EU는 의약품은 관세 인하 대상이라며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And we will keep working to add more products to this list. 미국은 현지 시간 28일부터 스웨덴에서 중국과의 제3차 고위급 협상에 나섭니다. 상호관세 90일 추가 유예와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중국 방문 등이 의제로 거론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미 정가에선 중국과의 협상이 뒤이어 있을 우리와의 협상 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네, 우리도 미국과 곧 관세 담판을 지어야만 합니다.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협상 시한 하루 직전에라도 여러 카드를 놓고 우리에게 최대한 덜 손해인 방향으로 타결을 해야 하는데 쟁점이 뭐고 결과에 따른 파장은 어떨지 경제부 이유경 기자에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측 대표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 장관이 나섰는데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결의에 차 있다, 사활을 걸었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예정돼 있던 일정까지 취소하고 내일 오전 비행기로 미국으로 출국하기로 했습니다. 31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만나서 1대1 협상에 나서는데 협상 시한이 8월 1일인 만큼 단 하루 만에 결판을 내야 합니다. 당초엔 2+2 통상협의, 그러니까 양국 재무, 통상수장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었는데 미국이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결국 구 부총리 단독 협상 구도로 바뀌게 됐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다 들고 오라며 압박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보니까 산자부 장관이 스코틀랜드까지 찾아간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내놓을 수 있는 카드, 리포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가장 큰 쟁점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조선업 협력 분야 이 부분도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민감한 쟁점은 아무래도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는데 정치권 일부에선 소고기 수입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괜히 자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쌀 추가 수입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도 농축산물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도 냈죠. 여기에 북한의 핵 위협과 안보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미국이 방위비 분담 문제까지 연계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와 농업, 북한까지 얽힌 3차 함수가 된 셈입니다. 네, 앞서 EU나 일본 관세율을 확정 지었잖아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점은 없습니까? 네, 일본이 앞서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쌀 시장도 추가 개방하기로 했는데요. 항공기 100대도 사기로 했고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 참여 등 사실상 미국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럽연합도 6천억 달러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를 사들이기로 했고 또 군사장비 구매 등 광범위하게 양보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협상도 일방적인 양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현실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은 사실 일본보다는 좀 작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 우리가 좀 미국한테 내줘야 될 게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번 한미 협상의 핵심은 역시 25%인 관세를 얼마나 낮추느냐 그거 아닙니까?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우리로서는 일본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15% 수준의 관세가 일종의 마지노선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 협상 파트너 중 마지막 국가이기도 한데요. 이 말은 미국 입장에선 협상력을 최대한 우리한테 끌어올리려고 할 거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로서는 조선업 등 산업의 강점을 지렛대로 삼아서 전략적 동맹 가치를 설득해 막판에 합의점을 찾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협상이 타결될 경우, 안 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 같은데. 네, 협상이 잘 타결이 돼야 될 텐데요. 타결이 될 경우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의 관세 부담이 줄면서 경제에는 숨통이 좀 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렬될 경우 충격은 상당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출이 최대 10% 줄고 GDP는 0.4%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 있어서 금융시장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우리 경제에 사활이 걸린 문제군요. 잘 좀 협상이 됐으면 하네요. 유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남동풍의 영향으로 서울과 수도권엔 강력한 폭염이 찾아왔는데요. 이 같은 더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한낮 수온주가 35도를 넘은 서울의 주택가. 고물상 내부 온도를 재니 40도를 넘나듭니다. 고개 숙여 폐지를 줍는 사람들의 뒷덜미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하루에 옷 2번씩 갈아입어요. 2번씩, 2번, 3번. 빨고 또 갈아입고, 빨고 또 갈아입고. 안 나오죠. 못 나오죠. 네, 무서워서 못 나가요. 햇볕이 그대로 내리꽂힌 철제 저울은 55도까지 달궈집니다. 너무 뜨거워서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구름 한 점 없는 날, 햇볕이 쏟아진 거리는 10여 미터 떨어진 그늘보다 20도 가까이 뜨겁습니다. 야외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량 안은 찜통을 방불케 합니다. 한낮 불볕에 달궈진 운전석은 앉아있기가 힘들 정도로 뜨겁습니다. 이 차 안에 둔 컵의 얼음은 2시간 만에 모두 녹았습니다. 40여 분 달린 차량의 엔진은 온도가 6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6.4도, 구미 37.5도, 청주 36.6도 등 오늘도 전국이 펄펄 끓었습니다. 해가 져도 서울은 28.8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며 30도를 웃도는 체감온도를 보였습니다. 이중 고기압에다 특히 따뜻한 남동풍까지 맞는 서울 등 수도권은 이번 주 강력한 폭염이 예상됩니다. 낮 동안 햇볕에 의해 지면이 가열되고 열기가 누적되면서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쯤 중국에 상륙할 예정인 제8호 태풍 꼬마이가 더위를 식히기보단 폭염을 부채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어젯밤 서울 동대문구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관할구청은 폭염으로 아스팔트가 녹아내린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반이 약한 곳에서 비슷한 땅꺼짐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 황재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스팔트 도로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도로에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가로 40cm, 세로 20cm, 밑으로는 공사장이 보인다. 높이는 20에서 30cm. 관할구청은 3시간 가까이 차량을 통제한 채 철판을 덧대는 임시보수 작업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아스팔트가 녹아내려 일어난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는 50도부터 녹기 시작합니다. 오후 3시 아스팔트 위 온도는 54도를 넘었는데요. 초콜릿이 10분 만에 녹아 이렇게 액체가 됐습니다. 지반 약화도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땅이 꺼진 곳 바로 아래선 경전철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열을 받으면 눅눅해가지고 약해지기는 하는데 밑에 구멍이 먼저 생겨 있기 때문에 그게 내려가는 거예요. 기록적 폭염이 또 다른 땅꺼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해가 져도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은 밤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잠 못 드는 밤, 야간 해수욕장은 피서객들로 북적인다고 합니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하동원 기자, 늦은 밤인데도 인파가 많아 보입니다. 네, 밤 9시가 지났지만 이곳 해수욕장에는 더위를 식히러 나온 인파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7도인데요. 오늘도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은 백사장에 앉아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며 광안대교의 야경을 바라보거나 시원한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쫓고 있습니다. 숙소가 좀 더웠는데 바닷가로 나오니까 많이 시원하더라고요. 주변 산책로도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는데요. 시원한 음료를 한 손에 들고 걷거나 잠시 앉아 휴대용 냉풍기 등으로 땀을 식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낮에도 더웠는데 밤에도 엄청 지금 습하고 덥습니다. 부산은 나흘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천과 충북, 청주, 강원도, 강릉은 8일째, 서울은 9일째, 또 제주, 서귀포는 13일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고기압이 겹치면서 한낮에 뜨겁게 달궈진 한반도가 밤이 되도록 좀처럼 식지 않고 있는 건데요. 강릉은 지난밤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 초까지 전국적으로 열대야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폭염에 맨홀 안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도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높은 기온에 맨홀 내부 유독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질식한 걸로 보입니다. 허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좁은 맨홀 안에 들어간 구조대원들이 잠시 뒤 한 남성을 밖으로 꺼냅니다. 곧바로 도로 한복판에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상수도 누수 긴급공사를 하던 작업자 2명이 질식해 쓰러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한 명은 오늘 새벽 사망했고 한 명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맨홀은 폭이 약 65cm, 깊이가 약 3m에 달해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사고 직후 소방당국이 측정한 맨홀 내부 산소 농도는 4.5% 미만으로 호흡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에 맨홀 속 유해가스가 증가해 산소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합니다. 올라가면 하수구 같은 데서 부패되잖아요. 유해가스 농도가 더 높아질 수가 있죠. 온도가 올라가면. 작업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맨홀에 들어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당시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걸로 보인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은 또 있습니다. 할머니 집에 놀러 갔던 12살짜리 여자아이가 주택 마당으로 돌진해 들어온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적한 골목길, 검정색 외제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인도 경계석을 넘어 철제 울타리로 돌진합니다. 울타리를 뚫은 차량은 마당을 지나 주택 1층 외벽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발생한 이 사고로 마당에서 놀고 있던 12살짜리 여자아이가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우회전해서 가야 되는 차였었는데 뚫고 들어가서 쾅 하는 소리를 듣고 그러고 나와서 보니까는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숨진 초등생은 할머니 집에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 텐트를 치고 캠핑을 즐기다 변을 당했습니다. 당시 현장엔 숨진 아이의 동생도 함께 있었습니다. 텐트를 쳐주었던 아버지는 딸을 먼저 떠나버린 죄책감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제가 텐트를 설치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할머니 댁에 좀 늦게 방문했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도 들고요. 사고를 낸 승용차는 80대 여성이 몰았습니다. 이곳에서 우회전하려던 여성은 핸들을 돌리다 말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돌진했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황해서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레이터를 밟은 거로 운전 미숙으로 보고 있습니다.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2020년 3만 1000건에서 지난해인 4만 2,300건으로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특검 상황 알아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의혹 특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표에 당선된 지 하루 만입니다. 개혁신당은 공개적 망신주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특검 수사관들이 노란색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추가 수사 계획이 있는 건가요? 접수된 고발장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김건희 의혹 특검이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의원실과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에는 이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했고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 대표가 관여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그 당시 당대표도 관여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4월 총선 전 김 전 의원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대가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려 했다는 7불사 회동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김 전 의원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입장입니다. 압수수색 여파로 어제 당대표로 선출된 이 대표가 주재할 예정이던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는 취소됐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진 언론 플레이, 정치적 망신주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대표는 압수수색이 이뤄진 시점이 공교롭다며 특검이 오해 살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15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진실되게 또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습니다. 윤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창원 의창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전화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던 고 장제원 전 의원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당선인의 뜻이라며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며칠 후엔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창원 관련해 장 전 의원 전화를 받았냐고 물어봐서 전화를 받았고 잘 논의해보겠다고 답하자 그럼 알았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해왔습니다. 또 대통령도 저에 대해서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어요. 뭐 해라 저 해라. 다만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택시장 공천과 관련해 공천 개입 의혹으로 지난 4월 검찰 조사를 받았던 최호 전 경기도의회 의원이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소환 등 수사와 관련한 일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김 여사의 오빠도 소환해서 명품 목걸이 의혹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오는 31일 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가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목걸이 가격이 6천만 원에 이르는데 공직자 재산 신고에 빠져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나토 순방 때 사용했던 목걸이나 팔찌가 고가가 아니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재산 신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더라고요. 김건희 의혹 특검은 지난 25일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 장모의 집을 압수수색해 당시 착용한 걸로 의심되는 목걸이를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김 씨를 불러 해외 순방 때의 목걸이와 같은 건지 김 씨가 어떻게 보관하게 됐는지 등을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은 해당 목걸이는 모조품이라며 압수품을 감정해보면 확인될 거란 입장입니다. 특검은 김 씨를 상대로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에서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은 의혹도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은 계엄 당시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이 인정 안 하셨어요, 이번에도?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그리고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60대 남성이 아들을 사제총기로 쐈다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 경찰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장 진입과 지휘 그리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모두 늑장 대응이었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경찰 특공대원들이 다급히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는 며느리의 신고를 받고 특공대가 현장에 진입한 시각은 지난 20일 밤 10시 43분. 최초 신고가 접수된 지 70분 넘게 지나서였습니다. 늑장 대응 논란에 경찰이 감찰 조사에 착수한 결과 현장 지휘 책임을 맡은 인천 연수경찰서 상황관리관은 위급사항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가 발령된 뒤에도 경찰서에 머물다 상부기관인 인천경찰청의 지시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관할 서장은 유선 보고는 받았지만 현장엔 나가보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 진입했을 땐 총을 쏜 아버지는 이미 현장을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는 신고 내용상 이 안에 피의자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경찰은 달아난 아버지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신고 접수 98분 만에야 했습니다. 경찰은 관련법상 휴대전화 위치 추적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작성한 보고서에선 투신이 우려돼 사건 현장 인근에 에어매트 설치를 요청했다고 돼 있습니다. 경찰은 감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휘부 등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벽면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입주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아파트입니다. 시공사는 바로 보수에 나섰고 안전진단 검사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아파트 복도벽에 길게 금이가 있습니다. 가로 방향으로 난 균열은 복도 끝 유리창 주변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폴에 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입주자가 심각한 내부 상태라며 글을 올린 건데 입주한 지 8개월밖에 안 된 새 아파트 하자에 해당 동을 비롯해 아파트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니까 많이 금이 가 있더라고요. 평형으로 하면 위험하다고 보통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자가 정말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민 불안이 커지자 현대건설과 강동구청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보수를 위해 균열을 V자 모양으로 잘라놓았는데 그 사진이 올라온 것이라며 현재는 균열을 메우고 보수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가 균열이 우려된다며 근본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구부 주위에 수직 방향의 철근이 보강돼 있어야 되거든요. 때문에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수 보강을 철저히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구청 측은 해당 아파트 시공사가 여러 곳인 만큼 모든 회사에 균열 등 하자 전수조사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 자격 시험에서 황당한 관리 부실이 발생했습니다. 애써 시험을 준비했을 수험생들에게 엉뚱한 답안지가 배부되거나 에어컨 고장으로 수험생들이 다른 고사장으로 옮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신정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취업준비생 박건호 씨는 국가 자격증인 물류관리사 필기시험을 쳤습니다.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었는데 박 씨가 있던 고사장은 에어컨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 등 수험생 16명은 1시간 가까이 찜통 교실에서 시험을 치다 쉬는 시간에 다른 교실로 옮겨야 했습니다. 초콜릿이 좀 녹아있더라고요. 꽤 더웠던 시험장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엉뚱한 답안지를 377명의 수험생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시험지는 오지선다형인데 답안지는 4번까지밖에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험생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답안지를 바꿔줬습니다. 시험 치고 한 20분 뒤에 본사에서 용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걸 새로 받았어요. 인력공단은 2년 전에도 채점하지 않은 답안지를 파쇄한 적이 있습니다. 탄탄히 신뢰를 쌓아올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측은 수험생들에게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삼성전자가 23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계약을 따냈습니다. 대상은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입니다. 적자에 허덕이던 파운드리 부문에서의 초대형 계약이라 기대감이 큽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짓고 있는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공장입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차세대 핵심 칩을 이곳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앞으로 8년간 165억 달러, 우리 돈 23조 원, 지난해 삼성전자 매출의 7.6%에 해당하는 초대형 규모입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는 165억 달러는 최소치일 뿐이라며 앞으로 계약이 몇 배나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ut we obviously will have an AI5 and an AI6 and an AI7
and we'll keep improving the AI compute. So. 고전하던 삼성 파운드리는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세계 1위 대만 TSMC를 따라잡기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쏟아부었지만 대형 고객사를 잡지 못해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분기마다 수조 원씩 적자를 내며 중국 업체들의 추월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와의 이번 계약으로 품질 개선을 입증했다는 평가입니다. 삼성전자가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게 보여진 것과 동시에 다른 기업들도 계약을 할 때 아무래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대형 계약 소식에 삼성전자 주가는 6.8% 급등해 단숨에 7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 인사들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 발언을 쏟아냈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사법부도 거칠게 비난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선 한 달여 전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법관들을 향해 입으로 옮기기 힘들 정도의 비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이런저런 발언들에 대해 여권에서도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변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튜브 방송에 나온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조희대도 이번에 이제 죽을 거죠. 이재명 죽이려다가 지가 죽어.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반응입니다. 최 처장은 조 대법원장과 함께 유죄 의견을 낸 대법관 9명을 향해서도 사법 쿠데타를 했다고 비난하며 이 대통령에게 덤비면 죽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얘네들도 이 사법 쿠데타의 중요 임무 종사자예요. 다 썩은 거지 뭘. 더 말해 뭐래. 대법관 14명 중에 10명이 썩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장관 등 여권 주요 인사들에 이어 사법부를 겨냥한 부적절한 비난성 발언까지 드러나면서 여권에서도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동석 씨는 선은 넘었어요. 뭐가 문제고 논리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인신모욕, 인격모독적인 발언이 반복됐거든요. 대통령실은 여전히 최 처장 인사 관련해 추가로 검토하는 사항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 처장은 지난주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사과한 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전당대회를 여는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연일 사법부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오늘 외부 인사들이 판사들을 평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재판이 여론의 영향을 받아 사법부에 정치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박찬대 후보도 같은 법에 이름을 올렸는데 누가 민주당 대표가 되든 사법부 압박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고승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청래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외부인의 법관 평가 참여입니다. 15명 이내의 법관 평가위원회를 만드는데 국회가 추천한 인사 5명, 법률가 단체가 추천한 5명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기자든 국회의원이든 모든 사람들은 다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검사와 판사는 예외더라고요. 본인들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법안은 박찬대 후보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재판이 여론에 끌려다녀 사법 영역이 정치화될 수도 있다며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5년 전 김명수 대법원 때도 외부 평가제가 거론됐지만 실제 도입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두 당권 주자가 이를 발의하고 나선 건 내란 사건을 맡은 지기현 판사를 포함해 앞으로 특검 사건을 맡게 될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박 후보는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입니다.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잘못 해석하거나 아니면 조작을 하거나라고 하는 검사와 판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징계를 해야 되는 판사징계법. 두 후보 모두 내란 세력과의 협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 닷새 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야당과 사법부를 향한 압박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민주당이 기업 경영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까지 세율 인상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와 기업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머리를 맞대는 상황을 거론하며 앞뒤가 다른 행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불과 4주 전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다시 고치겠다는 겁니다. 당시 외국 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 등 각종 우려 때문에 제외됐던 집중투표제 등을 다시 살린 더 세진 개정안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오늘 처리된 상법 개정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파업에 따른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도 조금 전 환노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 참모진 회의에서 조속한 통과를 주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 중견기업까지 법인세율을 일괄 인상하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에선 때리고 뒤에선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상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부담이 되는 법률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통과시키면은 기업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대통령실은 관세 협상에 국회 협력을 당부했지만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내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의지가 강한 만큼 노란봉투법 통과 임박한 듯합니다. 노란봉투법의 막판 쟁점은 뭐고 그게 우리 산업 환경을 어떻게 바꿀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노란봉투법이 지난 정부 때는 2번이나 거부가 됐잖아요. 새롭게 살펴볼 쟁점이 있습니까? 네, 정부 여당은 노동쟁의의 의미 자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현행법은 노동쟁의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여기서 근로 조건의 결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 때 거부권이 행사된 이 노란봉투법은 여기서 결정이라는 단어를 삭제했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결정만이 아닌 이미 과거에 노사 간에 계약돼 있는 임금, 복지, 그런 모든 근로 조건을 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민주당 안은 기존 노란봉투법에 더해서 경영상의 해고나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대한 사안도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안도 있는데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합병하려고 했을 때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었는데 이렇게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경영결정에 대한 쟁의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었고 그런데 이것을 합법으로 인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향후에 구조조정을 한다라든가 인수합병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도 사실상 노동쟁의의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도 쟁의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은 뭐가 있습니까? 근로자 그리고 노동조합의 개념도 바뀝니다.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한다라는 내용도 새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배달기사와 같이 플랫폼 노동자나 또 특수고용 노동자가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고 노조 활동도 가능해집니다. 또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한 노조는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현행 규정도 삭제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부당 해고 여부를 다투는 등의 경우만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회사와 관계가 없는 시민단체나 하청업체 직원 등 사실상 원하는 누구나 노조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직장에 안 다녀도 그럼 노조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군요.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실제 산업 현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까? 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합니다.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 대기업 원청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교섭 요청을 바로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청 기업이 몇백 개, 몇천 개인 기업은 1년 내내 노사교섭을 해야 하고 노동쟁의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 직접적인 생산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로자의 관점에서 이 노란봉투법 어떻게 비춰질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처럼 고용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이 신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법 파업의 정당 방위를 인정하는 내용도 추가가 돼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 권한이 매우 큰 폭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시킨다, 이건 좋습니다만 기업 활동을 또 위축시키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조화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근 제주 바다에 푸른 곰팡이가 핀 것 같은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피서객들은 혹시나 독성이 있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정체가 뭔지 김태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바다까지 훤히 보이는 옥빛바다, 관광객들이 한가로이 해수욕을 즐깁니다. 그런데 피서객들이 노는 해안가 바위 근처에 테두리는 파랗고 속은 하얀 동그란 물체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이상한 물체는 파도의 백사장까지 떠밀려 왔습니다. 15년 살면서 이런 해파리들 처음 보고 너무 징그러웠어요. 어제는 인근 김영포구에, 그제는 신흥해수욕장에 똑같이 생긴 해파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피서객들은 생김새가 곰팡이 같다고 말합니다. 해파리 같은 게 막 둥둥 떠다녀가지고 쏘일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곰팡이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좀 무섭고 물놀이 할 때 조금 그랬어요. 거부감을 불러일으킨 낯선 물체는 푸른 우산관 해파리입니다. 아열대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데 지난 2010년부터는 제주와 남해에서도 꾸준히 관측돼 왔습니다. 하지만 제주 연안에 대량으로 출몰한 건 이례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해파리인데 아열대성, 이게 어디에서 온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7월 달에 이제 수온이 갑자기 상승하면서 그래서 그때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푸른 우산관 해파리는 독성이 강하진 않지만 체질에 따라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폭군 뒤에는 항상 맹목적 추종자가 있습니다. 히틀러도 예외가 아니었죠. In nie dagewesener Größe wieder aufnahm, unserem Führer Adolf Hitler für Deutschland, für Germanien mit Gedanken, Wort und Tat in alter Treue und im alten Geiste dient. 권력에 대한 맹종과 악은 함께 자랍니다. SS 친위 대장이자 나치의 인자인 힘러는 히틀러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면서 총통의 절대 권력에 기대 홀로코스트를 자행했습니다. 이런 추종자는 결국 권력자도 파멸시킵니다. 그런데도 왜 권력자는 이런 아첨꾼을 선호할까요? 바로 자기 고향의 오류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뜻밖에도 보통 사람들에게도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나르시시즘인데 권력을 가지면 이 오류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절대적 믿음, 그리고 자신을 맹신하는 추종자를 결국 신뢰하게 됩니다. 역사는 이런 문제를 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커다란 축복이다. 우리 민족 전체가 이재명의 국가가 돼야 된다. 대장동 사건도 그건 이재명의 천재성을 보여준 거예요. 최 처장은 헌법을 바꿔서라도 이 대통령이 20년은 집권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용비어천가를 뛰어넘는 종교적 수준의 찬양, 낯간지러운 말이 끝도 없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이 아니라 아첨혁신처장이라는 말입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여러 지적됐지만 인사 담당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이 더 큰 문제입니다. 공직의 도덕성 검증이 필요 없고 사람의 도덕성이란 본래 알 수가 없는 거랍니다. 매우 아쉽죠. 저로서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시쳇말로 할만하안,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답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강선우 때처럼 묵묵부답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서민적인 대통령으로 알려진 전 우루과이 대통령 호세 무히카에 따르면 권력은 사람을 바꾸기보다 그 사람의 본래 본성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최 처장도 이제 권력의 길에 들어선 셈인데
무이카의 말처럼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누구에게 불행일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7월 28일 윤정호 앵커 칼럼 답정불이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 이어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로 예상되면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35도 안팎의 찌는 듯한 폭염이 25도 이상의 밤잠 설치는 열대야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맑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 한때 경기와 강원 지역은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고요.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높은 물결과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7도, 강릉 26도로 열대야가 계속되고요. 내일 한낮 기온 대전과 전주가 37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강도 높은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햇볕이 강한 오후 시간대 야외 활동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8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